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넘어선 바로 그날 삼성전자가 장중 6% 넘게 무너진 걸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식은 이렇게 말하죠. 수출이 잘 나오면 그 수출을 이끈 반도체 대장주가 오른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배신했습니다. 오전에 수출입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6월 수출 1022억 달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긴 날입니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예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448억 달러, 1년 전보다 199.5%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400억 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성적표가 있을까 싶은 날이었죠.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한때 6%가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대체 왜 파는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코스닥과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은 왜 동시에 살아나는가? 이 두 개가 같은 하루에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하루를 세 겹으로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그 뒤에 숨은 동기,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리키는 결과까지 미리 결론 한 조각만 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를 누른 건 실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바로 그 힘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갈게요. 이건 반도체가 꺾인 게 아닙니다. 시장의 결 자체가 바뀌는 신호예요. 오늘 나온 숫자를 다시 보시죠. 무역 흑자가 361억 달러. 이것도 월간 기준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누적 수출은 1924억 달러인데 이게 작년 한 해 전체 실적인 1734억 달러를 반년 만에 넘어선 규모예요. D램 고정 가격이 4월 35달러에서 6월 40달러까지 올랐고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입니다. 펀더멘털로만 보면 오늘 하락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설명이 안 된다는 것, 그게 오늘의 진짜 단서입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급등했고 야간 선물도 플러스로 열렸어요. 마이크론은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외부 조건은 다 좋았는데 우리만 빠졌다는 거죠. 실적으로 설명 안 되는 하락에는 반드시 실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수급에서 찾아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소폭 하향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파는 거라고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 관련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쁜 게 딱히 없어요. 굳이 하나 꼽자면 이 컨센서스 하향뿐입니다. 7월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시장이 미리 그걸 반영하는 거라고 보면 오늘 눌리는 게 얼추 이해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컨센서스, 소폭, 하향, 이거 긴 그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 4분기는 더 좋아질 거니까요. 무엇보다 어제도 그제도 올랐던 종목이 오늘만 이 강도로 빠질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실적표 안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실적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런 날 지상파 자막을 보면 차익 실현 넉자로 끝나요. 그런데 그 넉자가 가리키는 실제 메커니즘은 거의 아무도 안 짚습니다. 표면 보도만 따라가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실적이 아니라면 남는 건 수급인데 이 수급이 평범한 수급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정리하죠.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금액이 149조 원입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 상반기,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 상반기의 6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특히 6월 한 달에만 48조 원을 팔았고 지난달 29일에는 하루에 7조 7천억 원을 팔면서 역대 1일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국장 탈출이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죠. 실제로 블랙록 기사도 나왔고 바이낸스에서 코스피 150 베베팅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좌프로 적에 돌면서 바깥에서는 우리 시장이 무슨 거대한 도박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 가지 되물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38.8%에서 40%대로 상승했어요. 팔았는데 비중이 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반도체 시가총액이 파는 속도보다 더 빨리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위기 때의 광범위한 청산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자 기계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실제로 대만도 같이 눌렸어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테크 전반을 누른 거죠.
키움증권 한지영연구원도 올해 외국인 순매도는 속도상 역대급인 건 맞지만 과거 위기의 청산과는 결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어야 합니다. 외국계 펀드는 원래 전 세계 증시 중에서 더 많이 오른 나라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해 글로벌 자금은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신흥국과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결과 우리 지수가 글로벌 수익률 최상위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적표가 역설적으로 매도의 명분이 됩니다. 한국 비중이 기준선을 넘어서니까 기계적으로 대파는 거예요. 여기다 6월 말은 분기와 반기가 겹치는 시점이라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삼성증권 양희로 연구원은 이런 국면을 두고 글로벌 경제가 양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매수 세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어요. 지금의 매도가 한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오른 걸 잠깐 덜어내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 파는 종목보다 조용히 담는 종목을 봐야 합니다. 신영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외국인이 최근 기계, 화학, 건설, IT를 오히려 사고 있다고 짚었어요.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됐던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 대목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외국인은 사실 상수예요. 팔 이유가 분명하니까. 문제는 오늘 오후 시장을 실제로 흔든 건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나온 낯선 매도였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기관이 그중에서도 금투가 사고 있었어요. 오전에 2,900억을 사던 금투가 오후로 넘어오면서 4,500억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체가 몇 시간 만에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그림입니다. 올해 5월 27일 우리 시장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까지 개정해서 도입한 상품이에요. 취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홍콩으로 빠져나가던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상장 한 달 만에 이 상품들 시가총액이 10조 원 넘게 불어났고 관련 상품 순자산이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래 강도예요. 하루 거래 대금이 순자산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회전율이 113%, 일반 레버리지 상품 평균의 3.7배였어요. 그리고 이 자금 대부분이 개인 자금이었습니다. 이 상품이 왜 위험한지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려고 매일 목표 노출을 다시 맞춥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배율을 유지하려고 추가로 사요. 삼성전자가 빠지면 노출을 줄이려고 추가로 팝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더 밀어 올리고 빠질 때는 더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매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걸 쇼감마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볼까요? 지난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날 코스피 시가총액이 722조 원 넘게 증발했는데 그중 74%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초자산이 12% 안팎 빠지자 관련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 가치는 25% 안팎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배율을 맞추려는 매도가 또 나오고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악순환이 돈 거죠.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5월 평균 68에서 6월 평균 83으로 뛰었습니다. 올해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5번 발동됐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코스피 시총의 절반, 순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두 종목의 심리가 흔들리는 순간 레버리지 리밸런싱까지 겹치면서 지수 전체의 변동성으로 증폭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용융자 미수거래 잔고까지 높은 상황이었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수의 착시까지 만듭니다. 상품이 상장되던 날 코스피는 2% 넘게 급등했는데 정작 오른 종목은 80개도 안 됐고 빠진 종목이 820개를 넘었어요. 지수만 보면 강한 상승장인데 실제 거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들을 담은 레버리지 상품에만 쏠려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우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수 숫자만 보고 시장이 좋다고 판단하면 정확히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오후 금투가 방향을 튼 것도 이 맥락 안에 있어요. 레버리지에 들어갔던 자금이 시장이 생각만큼 안 오르니까 노출을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 누가 왜 허용했는지를 따라가면 이야기가 시장을 넘어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장의 배경을 짚고 가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코스피는 2025년 10월 4천 그리고 올해 1월 22일에 5천을 넘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이 당선 7달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이후 5월에 8천, 6월 18일에 9천까지 돌파했죠.
상반기에만 지수가 4,300선에서 8,400선까지 사실상 반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3,371조 원이 늘었어요. 이 상승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실적과 수출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 개혁입니다. 상법을 1차, 2차, 3차에 걸쳐 개정하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고, 주가 조작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걸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랫동안 우리 발목을 잡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시장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를 계속 올렸죠. 여기서 한번 되짚고 가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스피 5천은 신기루다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대선 국면에서 나온 말들이죠. 그런데 반년 만에 지수는 2배가 됐고 수출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그 프레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오늘 벌어진 일도 제대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다 매끄러웠던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서학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변동성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상품 출시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어요. 지금 거래소는 개별 주식 위클리 옵션 상장을 연기했고 금감원은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 과열을 조이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정책이 판을 깐 건 맞지만 불을 이렇게까지 키운 건 결국 개인의 과열된 레버리지 매매와 쏠림이에요. 투자자 예탁금이 127조 원, 개인이 홀로 한 주 동안 19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를 떠받친 게 개인이었어요. 그러니 이건 정책 하나의 실패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과열과 이제 막 시작된 정상화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지금 정부는 한쪽에서는 시행령까지 고쳐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풀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7월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가주와 좀비 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거죠. 언뜻 보면 방향이 엇갈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걸 하나로 꿰면 의도가 보입니다. 투기적 과열은 안전장치로 조이고 부실은 걷어내서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단기 지수 부양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장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진작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면서 시장 리스크를 구조적 한계로 지목한 바 있어요. 이 위험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셈입니다. 수출이 사상 최고인데 왜 빠지냐? 그 위화감을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국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를 판 그 손은 사실 이 시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한 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의 무게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지수를 여기까지 밀어올린 그 손이 지금은 지수를 흔드는 손입니다. 잠깐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죠. 수출이 사상 최고인 날 삼성전자가 왜 무너졌냐고. 이제 보이는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반도체가 꺾였나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린 그 구조가 이제 반대로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어요. 질문 자체가 반쯤 틀렸던 겁니다. 시장은 지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실적과 주가가 무한정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조정의 방아쇠가 하필 레버리지 상품이었다는 게 이번 국면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그런데 삼전닉스에서 빠진 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옮겨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코스닥과 소외주가 동시에 살아난 이유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1.5% 넘게 올랐고 건설이 4%대, 금속이 3%대, 기계장비가 2%대로 강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8% 넘게 빠지고 있는데도 코스닥이 떴다는 거예요. 대장주가 빠지는데 지수가 오른다는 건 그 밑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확산에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명분이 큰 쪽부터 먼저 올라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가 호남과 충청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고 규모가 800조 원, 일부 보도로는 그 이상으로 추산됐어요. 정부는 전력과 용수,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혜가 어디로 번질지 시장이 학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전력기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은 전력이 필요하니까요. LS, HD 현대, 효성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사흘째면 한번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이 전선이에요.
왜 전선일까요? 호남에서 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끌어오려면 송전선로를 대규모로 새로 깔아야 합니다. 전력거래소는 호남권 송전선로 13곳 중 12곳이 2030년까지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러니 전력기기 다음은 전선이라는 게 뉴스만 제대로 봤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어제 안 움직이다가 오늘에서야 발현이 됐어요. 이게 시장이 진화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논리로 건설도 봅니다. 오늘 GS건설이 급등했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 이력을 근거로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철강, 그 중에서도 철근은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파트너로 부각되면서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튀었습니다. 신재생, 원전, 그리고 그동안 수주가 나와도 꼼짝 안 하던 조선주 같은 낙폭과대 소외주까지 시장이 하나씩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어떤 순서로 학습하고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많이 오른 주식보다 많이 빠져있던 소외주에서 좋은 리포트 속 구체적인 숫자, 예를 들어 수조 원 규모의 수주가 예상된다라는 문구가 나올 때 시장은 그 종목부터 다시 봅니다. 안 움직인 빈집을 먼저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로 사흘 연속 급등한 종목을 그날 쫓아 들어가면 물리기 십상이고요. 돈은 옮겨갑니다. 문제는 이 옮겨감이 다 끝나고 나면 정작 코스피의 몸통이 얼마나 위태로운 구조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스퀘어. 이 네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 초 39%에서 61%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반기 시총 증가분의 85%가 이 네 종목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 지수 전체가 사실상 몇 개 반도체 종목의 인질로 잡혀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좋을 때는 이 쏠림이 축복이에요. 지난 1년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몇 배씩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그 증거죠. 그런데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같은 쏠림이 그대로 저주가 됩니다. 몸통이 무거우니까 꼬리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휘청이는 거예요. 지금 조정은 증권가에서도 고점 대비 10%에서 15% 수준으로 보고 상승 추세 자체를 꺾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7월 실적 시즌과 미국 FOMC라는 단기 변수가 있고 더 길게 보면 이 쏠림 구조 자체가 남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반기 내내 이 시장을 떠받친 게 개인이었고 레버리지 상품에 가장 많은 개인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 변동성의 최종 담지자는 결국 개미인 거예요. 하나만 짚고 갈게요. 어떤 주식이 40% 올랐다가 40% 빠지면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100원이 140원 됐다가 40% 빠지면 84원이 돼요. 오르내림 자체가 계좌를 녹입니다. 레버리지 계좌 열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걸 몸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위클리 옵션을 연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이 과열을 다음 단계에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익힙니다. 변동성은 이 개혁이 감당해야 할 성장통인 셈이죠. 문제는 그 성장통을 시장이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처음 질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지수 1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떠받치는 게 네 종목과 매일 스스로를 증폭시키는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이 상승은 실적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구조의 시험대일까요? 오늘 하루는 그 시험의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이 정상화로 안착할지 아니면 더 큰 변동성으로 번질지 다음 국면을 저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신호 남겨주세요.